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이라 잠깐 그 강의 소개도 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안 오시면 내일 또 더 오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제가 토요일까지 3순환 하고 그 다음에 외교원 스터디는 오전까지 지금 내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끝나요. 정말 제일 힘든 한 달을 제가 보냈는데, 여러분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타임이니까 하루에 한 타임이고, 그래서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하고 그 1대1로 그 피드백이 좀 많아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제학 그 기본 강의인데, 처음 경제학 하면 뭐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쉽게, 하나씩 할 거고, 교과서 중심으로 할 거니까, 교과서를 보통은 이제 안 읽는 분들은 1순환이 가도 교과서를 한 번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 부분 뭐 발췌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여러분 하나씩 읽으면서 할 거고, 그렇다고 해도 제 강의안이 또 있으니까, 강의안이 지금은 그 프린트로 나가지만 강의안 중간쯤 되면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초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그 틀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강의안으로 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교과서는 지금 여러분 다 갖고 계신 이중구 선생님 책으로 신판으로 지금 진행할 건데 예전판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판 가지신 분들. 이 책은 정말로 경제학 책 중에 가장 가독성이 좋죠. 가장 잘 쓰셨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와, 글을 이렇게 잘 쓰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책만 보면 모르는데 다른 책을 보면 와, 경제학 책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구 선생님 책은 정평이 나 있고 이 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다른 수험서들을 보충해서 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처음에 출발은 이 책으로 하시고 사실은 뭐 끝까지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를 처음에 읽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학을 몰라서 경제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호들을 몰라서 경제학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학은 거의 기호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어학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 이 기호들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거의 뭐 영어식의 기호들이 좀 꽤 많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하는데 이러면 처음 할 때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자꾸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씩 할 거고, 두 번째는, 기본 강의인데 왜 기출문제집을 주냐.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결국은, 달성해야 할 목표예요. 내가 무작정 뛰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알면 좋은데 전혀 몰라. 지금 2014년, 15년 기출까지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제 책이 유일할 거예요. 물론 다른 책도 이제 나오겠지, 뒤에. 근데, 최근 기출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경직도 있을 텐데, 국제경제학 책도 기출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토요일 날, 나는 월금까지 주 5일째 좋은데, 이러신 분들은 토요일 날 인강 찍어요. 걱정 안 해도 되고, 토요일 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 어느 부분을 봐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가볍게, 터치하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두 문제를 이렇게 막 깊숙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가면서 이 문제는 뭐에 관한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교과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기출집을 활용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한 번씩 한번 이 기출집을 넘겨보게 되고 그다음에 점점 공부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이 설문 1개 정도로 내가 커버했는데 2개, 3개도 이제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기출에 대한 어떤 제일 경제학 공부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답안지를 내가 못 쓰겠는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답안지를 못 쓰겠는데 또 문제 교과서 연습 문제는 알겠는데 기출을 보면 너무 답답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편견이랄까 뭔가 선입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면서 없애는데 익숙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 책을 이제 이전에 예비순환 행정법을 보시고 오셨을 텐데 행정법 책은 이제 저쪽 구석에 놔두고 경제학 책을 가까이 두세요. 이 경제학 기간 동안에는 이게 이제 메인 과목이잖아요. 서브 과목을 하나 하더라도 처음 공부하실 때 뭐 2과목, 3과목 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행정법 하고 나서 완전히 넣기는 어려우니까 한 30분 투자하세요. 한 30분 투자하고 그건 이제 신문 읽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학에 올인해야 돼.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래야 이 과목을 여러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되고 경제학을 잘하는 방법은 경제학을 가리키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일단 이웃집 아저씨처럼 좀 편하게 생겼잖아? 아닌가? 좀 편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모나지 않으니까 뭐 좀 이상한 거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하고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아무 질문이라도 괜찮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공부하는 전반적인 방법론이라든가 뭐 생활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물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3순환까지 제가 얼마 동안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합격생들의 사례라든가 또 뭐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 얘기를 해주면서 실질적인 동기 유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 일단 강사하고 친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하고 친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처음 하실 때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고 왠지 저 과목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과목들이 생겨요. 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과목은 좋은데 어떤 과목은 조금 힘들고 뭐 이런 과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학하고 행정법이 거의 이제 행시에서는 메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33.3%는 경제학, 또 33.3%는 행정법, 기타 과목 33.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공부 양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행정학, 뭐 정치학, 뭐 재경직은 재정학, 뭐 그런데 이 두 과목이 흔들리면 끝까지 여러분 고생합니다. 끝까지 고생해.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가 경제학이 거의 80점을 줘가지고 거의 이게 뭐 이제 경제고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년은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경제학 점수가. 근데 경제학 엄청 높은데 엄청 높은 사람들이 엄청 높고 낮은 사람들은 50점이고 높은 사람은 8, 90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양극화되어 있어. 양극화. 그래서 중간 수준에 난 적당히 하겠다. 적당히 한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가.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위쪽 상위 그룹에 속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너무 이렇게 빡빡한 그런 마음은 안 가져도 돼요. 하나씩 하면 미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미시 끝났고 경제학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고시경제학 다 끝났고 이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 나야
나야 경제학이 이 정도의 범위가 되고 또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날은 내 컨디션이 좋아서 잘 이해가 되고 잘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로 졸리기만 하고 힘들다. 근데 매일매일 나 그날 힘이 힘들고 또 어떤 날은 뭐 엄청 좋아가지고 날뛰고 그럴 이유가 없어. 미시 다 끝나고 나면 미시를 판단하고요. 것이 다 끝나면 것이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갈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경제학이. 미시 경제학은 참 못 모르니까 거시 경제학은 현실 경제에 좀 가까우니까 국제 경제학은 좀 인지도가 좀 더 높대더라.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이 공부가 조금은 더 재미있을 거고 두 번째는 판서량이 많아. 악명이 높아. 왜 그러냐면 판서를 안 하고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판서를 가능하면 노트 정리를 잘 하고요. 여학생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리를 잘해. 여학생들이. 왜요? 남학생인데 나 정리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야 지금?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거를 좀 잘해주세요. 기본 강의는 예습은 20%, 복습은 8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0대 20으로. 그래서 거의 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 정리 잘하고 그 예습은 뭐만 하면 되시냐면 예습은 이 교과서 매일매일 진도 있잖아요. 그 진도를 한번 읽어오시면 돼. 그 정도면 충분하고 복습은 노트를 꼼꼼하게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경제학이 지금 절반하고 거시경제학이 절반인데 거시경제학 제일 뒤쪽에 보면 국제경제학이 이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뭐 시간표를 다 안 가지고 있나? 왜 안 가지고 있어요? 다 나가 있을 텐데. 강의 계획서가 없던데. 없어요? 네. 왜 웹에도 오진 않는데 왜 여기 비치가 안 돼 있어? 이 1시간 끝나고 여기 달라고 할게요. 예. 조교분. 예. 1시간 끝나고 밑에 가 달라고 하세요. 그 왜 비치를 안 해놨지? 그 절반은 미시경제학이고 절반은 거시경제학인데 거시경제학 뒤쪽은 개방경제가 이틀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 이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방경제는 뭐 하루나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 보강을 이렇게 하거나 하지 미시 거시 자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 주어진 횟수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기출은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여러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정하는 건 제 마음대로 정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먼저 듣고 책을 한번 펴보세요. 처음에 너무 장황하게 하면 책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저기 1층 가서 하나 모자른다고 그래서 이후에 올려준다고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갔다 오세요. 네. 책을 처음에 차례를 좀 펴보세요. 차례 깨끗한 책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처음에는 여기에 뭐 볼펜으로 뭐 막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거나 뭐 이러면 나중에 책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연필로 긋고 또 필요한 거 연습장 옆에 놓고요. 필요한 것은 연습장에다 쓰거나 또 책에 쓰거나 같이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하나씩 하는데 제가 책 쓰라는 곳에 그곳에 그래프도 그리고 수식도 쓰고 설명도 써놔야 여러분 나중에 그 책의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떻게 공부할 건지는 하나씩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 노트 정리라든가 처음 공부하면
여러분 영어 단어장 공부하는 것처럼 경제학에도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개념 노트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 크게 있는데요.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들에 대한 공부예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 생산자에 관한 이론들이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처음에 그 1편 미시경제학 좀 보세요. 미시경제학의 처음에 앞부분에는 1장은 기초적인 것이 있고 기초 미시경제가 뭐고 거시경제가 뭐냐. 두 번째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방법론에 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 2장에 보면 시장의 수요 공급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평면을 하나 그려요. 시장의 수요 공급.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아마 들어봤을 거야. 시장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생겼어? 거기 책에다가 써요. 책에다 그려놔. 옆에다가 조그맣게. 프라이스, 요 가격이에요. 미시경제학 전체는 가격에 관한 이론이야. 사과 가격, 백 가격, 오렌지 가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나. 프라이스 퀀터티, 그 퀀터티는 수량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 평면에 현실 경제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다 버리고 시장 가격과 요 거래량 이 평면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자세하게 할 거예요. D는 디맨드 커브라는 거야. 수요 곡선. 우하향하게 생겼어요. 왜 우하향하는지 조금 이따가 하나씩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서플라이 커브. 이 수요는 누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의 소비자가 물건을 수요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물론 생산자가 하겠지.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시장이라고 말하고요. 이 시장에서 균형이라고 말해요. 이퀄리브리엄, 균형. 그리고 이거를 균형 가격, 보통은 이제 P스타.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스타 표시를 하는 거예요. Q스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우리가 지금 뭐 마트 이런 거나 이 전통시장 이런 거 가는 그 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제학에서 이 시장이 있어. 시장이.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여기 소비자의 행동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가 결정되냐. 두 번째는 생산자의 행동 원리를 공부해. 어떻게 물건이 생산 공급되나. 그래서 이게 두 번째 2편이고 요거는 3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수요 공급 옆에 요거 평면 하나 그려놓고 이게 시장 수요 공급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의 수요 공급이 뭐에서 결정되나 이걸 봐. 두 번째는 그 소비자 이론 2편 가보세요. 소비자 이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처음 보게 될 수식을 하나 적어 놓을 건데 그게 이제 결론이야.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적으세요. 이게 뭐라고 읽냐면 maximize, 극대화한다 이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수학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다 경제학을 한번 하고 나면 다 생각이 납니다. 경제학이 수학의 기초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면 그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데 경제 수학 그리고 또 앞으로 보충은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 업데이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맥시마이즈 최대화 혹은 극대화 이 말이에요. 뭘 극대화하냐면 U는요 유틸리티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안 써도 돼요. 효용. 효용이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만족도 이런 건데요. 만족도. 내가 사과를 한 개 먹었을 때 얼마나 만족하냐. 이 만족도를 보는 유틸이라고 유틸. 이 효용이라는데요. X, Y 이렇게 쓰세요. 보통 이제 재화를 우리가 사과, 배, 오렌지 이런 것들을 X, Y 재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재화의 소비를 통해서 내가 만족도를 누려요. 그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요게 요 식이야. maximize utility, x, y.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좋아. 경제학에서는 그걸 좀 그럴듯한 표현으로 더 모아 더 베터를 단조성의 공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지금 몰라도 돼요. 일단 많이 소비할수록 좋아. 그런데 항상 제약이 붙어 있어요. 제약이.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를 뭐의 약자면 subject to 약자야. 뭐뭐에 제한된다. 뭐뭐에 종속된다. 이러이러한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소득을 넘어서서 소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소득을 보통 이제 요 M이라고 쓰고요. I라고 쓰기도 해. M이라고 쓰고 PX 요거 뭐라고? X제 가격이지. 여기다가 뭘 곱하면 X제 소비량을 곱하면 이걸 X제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책에다 다 쓸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노트에다 적으시면 노트에다가 그래서 요 시그마 나중에 적어놓는 거예요. X제 지출액 그리고 PY 이건 뭐예요? Y제 가격이고 여기다 소비량을 곱하면 Y제 지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두 제화밖에 없으니까 X제 지출액과 Y제 지출액 이걸 합해서 총 지출액 그러는데 두 재화 소비에 총 지출액 그러는데 이 총 지출액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 있어야 돼. 그런 제약하에서 만족도를 가장 크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 효용을 가장 크게 한다 이래서 이거를 효용 극대화라고 말하는데 효용 극대화. 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사과를 몇 개 먹을 거냐, 오렌지를 몇 개 먹을 거냐, 이렇게 씁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최적화식이라 그러는데, 최적화식.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수식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걸 써놔, 거기다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다 쪼개서 공부할 거예요. 이거를 목적 함수라 그러고, 첫날인데 왜 수학이야? 하나씩 할 거예요. 이거를 제약 함수라 그러고, 요런 거를 선택 변수라 그래. 그래서 이 소비자 선택 이론의 결론은 이거다. 자, 거기 소비자의 서로 체계에서 효용 함수란 게 있어. 4.2. 거기 효용 함수. 거기다 동그라미. 효용 함수. 자, 효용 함수가 이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 효용 함수, utility function. 이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5장의 첫 번째 보면 5.1에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제약. 그게 요 제약이에요. 요 제약 함수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인데 이거 갖고 이제 하나씩 이제 가지를 쳐 나가요. 이게 제약 함수야. 거기 소비자의 선호책의 그 밑에 최적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96페이지 그 옆에 거기다가 평면을 하나 그려서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소비자 선택이론의 결론인데 이렇게 이거 내용은 다 하나씩 지금 할 거예요. 오늘 다 할 거예요. 하나씩. 자, X제, Y제 두 제화 평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이게 두 제화 평면, X제, Y제 두 제화 평면이 있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예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산선 이렇게 생겼어. 요게 제약이니까요. 요 제약하에서 이제 요 효용함수는 항상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데 이렇게 가장 바깥쪽으로 접할 때까지 밀어내서 하나 밀어내놔. 접할 때까지 밀어내. 이런 점이 균형점이라고 이퀄리브리엄 균형점이라고요. 균형점. 자, 요게 뭐라고? 예산선이고. 요게 뭐라고? 예산선. 요 예산선. 자신이 갖고 있는 예산, 이 범위 내에서 예산선 하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한 거야. 그 효용을 유틸러티인데 효용 수준을 유제로라고 해보자고. 그리고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여기 수평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 봤더니 X제, Y제 소비량이 있어.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요 XJ, YJ 소비량. 요 X 스타, Y 스타. 다시 한번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두 재화의 소비량. 이거를 효용 극대화의 솔루션이라고 말해요. 효용 극대화의 해예요, 해. 더 들어가 버리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 딱 들어가기까지. 여기 결론이야. 이게 지금 4장, 5장까지 전부 다 하면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장 가보세요, 6장. 6장은 이제 5장까지가 소비 선택이론의 가장 최적 선택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6장은 응용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뭐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 이제. 6장에서. 5장까지 다 기본이고. 자, 6장에 보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그 6.1에 보면,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이 있어.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평면을 하나 또 그릴 거예요. 노동 공급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어떤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그렇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균형이야. 노동시장에도 노동의 수요가 있고 노동의 공급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만 갖다 바꿔버리면 공급과 수요, 수량 이것만 바꿔버리면 바로 노동시장이 돼버리는데, 그 옆에 평면 하나 그려요.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에서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했는데요. 노동시장은 뭘까요? 노동의 가격이 뭘까? 내가 시장 가서 1시간 일하면 10,000원 줘요? 이게 임금이라고 그래, 임금. 이게 임금. 요렇게. 웨이지. 임금을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W라고 써요. 웨이지라고 써. 그 다음에, 요 L은 뭘까요? 말 그대로 노동, 레이버. 그래서 WL 평면에, 이게 PQ 평면에는 상품 시장에서는 가격과 수량인데,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과 고용량이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 옥수는 어떻게 생겼나? 똑같아요. 디맨드야.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이걸 레이버 디맨드 그래서 LD 이렇게 씁니다. 레이버 디맨드. 노동에 대한 수요야. 그리고 노동 공급이고요. 레이버 서플라이. 공부가 이게 기본 강의지만 공부가 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높은 수준의 기대를 충족시켜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레이버 서플라이야. 이 노동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시장은 균형이라고요? 네, 균형이에요. 그런 균형 임금 수준 W 스타, 그리고 균형 고용량 L 스타. 이게 이퀄리브리엄 상태다.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서 출발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찾아가느냐의 문제야. 이런 노동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가소비 소득 평면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잠자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뭐 또 쉬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자는 시간 말고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노동 공급, 일하는 시간하고, 그 우리는 공부지. 공부하는 시간하고 나머지는 쉬는 시간.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뭐라고 하고 하나를 여가라 그러고 다른 하나를 노동 공급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여가를 내가 8시간 한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노동 공급하는 거지. 노동 공급하면 뭐가 생겨요? 소득이 생겨. 그래서 여가 소득 평면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노동 공급을 설명을 해요. 여가 소득 평면을 가지고. 그래서 이 평면으로 노동시장 가기 전에 하나를 더 다루는데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더 그려서 이게 여가 소득 평면이라는 거야. 요 M 이게 소득이에요. 여가를 요 레이버 이게 L로 썼기 때문에 여가도 레저니까 L로 써야 되잖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소문자로 레저 이렇게 여가. 그래서 여가 소득 평면에 똑같아. 여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분. 많이 놀면 좋지. 나는 공부만 하고 나 노는 건 너무 싫어.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특이한 사람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야.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걸 합리적 경제인이라 그러는데요.
합리적 경제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가, 소득 둘 다 좋아.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이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약이 있어. 무조건 많이 소비하면 좋은 거는 다 제약이 있어요. 바깥으로 밀어내. 이것도 무차별 곡선이라 했죠. 밀어내. 그리고 그때 누리는 효용을 우리가 유제로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런 제약하에서 이것도 물론 예산 제약이에요. 이것도 예산 제약이야. 예산선. 이 예산 제약하에서 무차별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만나는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말하고 균형, 이퀄리브리엄, 균형점. 이때 여가 소비를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L스타만큼 하는 거죠. 소득은 이만큼 벌어들이는 거야. 이게 여가 소비 소득 평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동 공급에 관련한 결정의 전부야. 이게 소비자 선택이론이 기본적으로 뭐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소비자의 최적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그리고 이 효용 극대화의 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시경제학의 제일 앞부분의 소비자 선택이론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중요한 건 반복이 된다 그랬어요. 기본 이거 나중에 안에 들어가면 또 저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지를 치고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두 번째, 그 7장은 넘기면 됩니다. 일단 그 앞에 6장까지는 전부 다 확실성화의 세계야. 근데 7장은 이제 불확실성화의 소비 선택 이론에 그래가지고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확실성의 선택 이론이 다 되면 확실성화에서는 내가 사과를 1개 먹을지 배를 2개 먹을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불확실성화의 선택 이론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친구하고 소풍을 가려고 그러는데 피크닉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의 나의 만족도하고 비가 안 오고 화창할 때 만족도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지. 내가 집은 갖고 있지 않고 아빠 집이 하나 있는데 한 채 있는데 말이야. 보통 보험에 들잖아요. 보험에 왜 들어? 불이 나서 이 집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도둑이 들어서 뭘 훔쳐갈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불확실성의 소비 선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확실성의 선택 이론이 먼저 공부가 돼야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소비 선택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넘기고, 거기 기업과 생산 기술의 동그라미하고, 거기 생산자 이론에다가 똑같이 생산자 이론의 목적은 뭘까요? 얘야, 얘. 수요자 이론은 뭐냐면 요걸 도출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근데 생산자 이론은 이거 도출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 도출하는 거야. 이 뭘 통해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뭘 도출한다고? 수요 곡선을 도출해.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요게 수요 곡선이야. 이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효용 극대화의 해 솔루션이 수요 곡선이라 그랬어. 이런 스케줄이 나와요, 나중에. 스케줄이 이렇게 나온다. 스케줄이. 그래서 수요 곡선의 도출이 소비자 선택 이론의 목적입니다. 거기 앞에 2편의 앞에다가 소비자 이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 수요 곡선의 도출. 이게 목적이야. 수요 곡선의 도출. 그리고 3편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 공급 곡선의 도출. 이렇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수요 곡선에다가 우리가 이런 수식을 썼었죠? 공급 곡선에도 있겠죠?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공급 곡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써봐. 맥시마이즈예요. 소비자는 효용을 가장 극대화한다라는데 생산자는 뭘 극대화할까? 기업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생산자는 기업인데. 그렇죠. 이윤에 관심이 있어요. 이윤을 이렇게 써요. 기호로. 여기 수학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서로 합의한 거야. 이윤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자, 이윤은 이렇게 써봐요.
이것도 수학입니까? 아니야. 이건 토탈 레버뉴 그래서요. 영어 약자입니다. 판매 수입. 토탈 레버뉴, 이게 판매 수입. 그리고 이건 뭐예요? 토탈 코스트? 총 판매 비용. 이건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생산자의 목적인데, 요게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생산자의 목적이에요.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야. 그러면 요거 판매 수입에서 판매 비용을 뺀 게 이윤인데, 판매 수입은 가능한 한 크게 하고 비용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겠죠. 그렇죠? 자, 요 한 번만 더 써보면요. 요 판매 수입은 시장 가격이 P고 시장의 판매량을 Q라 그러면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판매 수입.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내가 이윤을 가능한 한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시장 가격은 주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판매량을 높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줄이면 돼. 이걸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산출량 극대화 이렇게 말하고, 여기다가 산출량 극대화. 내가 가능한 한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시장 내서 팔면 될 거야. 산출량 극대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용 극소화, 이렇게 극소화. 비용은 가능하면 줄이면 돼. 그러면 뭐가 커진다고? 이윤이 커져요. 이윤이 커져. 자,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평면 하나만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생산 이론과 비용 이론에서 그래프가 사실은 다른데, 생산자 이론에서 여러분 제일 결론이야, 이게. 제일 결론. 여기에 이제 L, K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거 하나씩 다 할 거예요. L은 뭐라고 아까 저기 뭐라고 했죠? 뭐의 약자라고? 레이버, 노동의 약자, 노동의. K는요, 캐피탈, 자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노동과 자본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물건을 만들어요. 그 물건을, 자, 아까 우리가 효용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요런 무차별성이에요. 요런 무차별성이 나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등량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렇게 무차별성과 아주 유사한 요 Q제로, Q는 산출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약선을 이렇게 접하도록 하나 그려놔. 왜 이걸 역으로 그리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출량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가장 안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산출량 극대하고 비용 극소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래프는 사실 나중에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있어. 요렇게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는데, 접하는 점. 내가 Q제로의 산출량이라는 것을 내가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동은 요 균형 상태에서 몇 개를 내가 고용하겠냐, 자본을 몇 개로 고용할까, 이게 누구의 관심이라고? 기업의 관심이에요. 내가 시장에서 노동자를 몇 명 내가 고용할까? 아니면 공장 시설을 내가 하나를 지을까? 1000평짜리 한 개를 지을까? 2000평짜리 한 개를 지을까? 뭐 이런 관심들. 그러니까 자본 시설을 얼마나 내가 갖고, 노동을 얼마나 갖고 내가 물건을 만들어낼까? 이게 이제 기업의 행동 원리예요. 그래서 요게 생산자 이론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이론, 생산 비용이 있는데, 그 생산 비용 거기 9.2에 비용 극소화라는 게 있어. 비용 극소화. 여기 비용 극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는 것들이 하나 계속 나와. 비용 극소화. 비용 극소화는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게 산출량 극대화이기도 하고 비용 극소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용 극소 옆에다가 똑같은 평면 하나 더 그려놔.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자가 경제학에서는 자는 전쟁 나가는 군인에게 있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자도 이제 여기 보는데 행사장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자가 있어. 많이 쓰는 자가. 곡선까지 다 그려져 있는 거. 그런 자를 준비해 오세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 공부하는 선배가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종류도 여러 가지야. 아무거나 해도 돼. 지난번에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준 것 같은데. 네, 다 있죠. 집에 있으면 뭐 돼요? 우리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는데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 자, 여기 비용 극소와 산출량 극대화 이거고.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시장 조직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조직론은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디서 만난다고? 시장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장도 있고, 현실 시장도 있어. 현실 여러분 독과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독과점, 이런 시장도 있고, 이 독과점을 뭘 기준으로 판단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독과점을 공부하기 전에 뭐가 있어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휴대폰 판매 3사가 누구죠? SKT, KT, LG텔레콤. 이렇게 있는데요. LGU 플러스, LG텔레콤, LGU 플러스 옛날 얘기하고 있죠. 이 휴대폰 3사가 있는데 사실상 3개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독점은 아니잖아. 과점이라고 그래. 과점. 응? 이런 과점. 독점적 경쟁이라는 시장도 있는데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보통 이런 거예요. 치약은 뭐 한 두세 가지만 있나요? 아니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우리 집에 가면 항상 그 치약만 쓰더라. 어떤 치약을 써요? 집에? 그렇죠. 여기 뭐 쓰는지 몰라? 그냥 깜깜할 때 들어가서 깜깜할 때 나와?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치약에 관한 한 뭐 주겸이든 뭐 페리오든 그 치약에 관한 한 그 집은 거의 그것만 쓰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낸 회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습니다.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다른 걸로 갈아타질 않아. 이게 또 더 쉬운 예가 화장품 이런 거예요. 화장품 아무거나 쓰나? 아니에요. 화장품은 무수히 많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쓰질 않아. 그래서 그 제품에 관한 한 그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져. 이런 것들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시장 조직론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주체들이 맞아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 선택 이론, 두 번째는 시장 조직론이에요. 시장 조직론. 나중에 보면 거의 이제 경제학에서는 출제 빈도로 보면 한 25%씩 출제가 됩니다. 그런 파트에서.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형태로 그래요. 이게 결론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와 생산자가 맞아 떨어지는 시장. 독점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 독점의 그래프를 한 개 그려놓을 텐데요. 요것만 독점 많이 그리면 또 힘드니까 또 이 정도 하고 또 뒤에 가서 또 차례를 보면서 또 보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점 시장도 이렇게 생겼어요. 독점은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수요 곡선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우하향하는 이렇게. 공급 곡선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독점은 어떤 특정한 가격에서 특정한 수량만 공급하지 공급의 스케줄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서플라이 특정한 공급점이라고 말하는데 서플라이 포인트.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쓰지 않고 MC 곡선이라고 씁니다. MC가 뭔지 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곡선인데 뒤에서 지금 처음 들어갈 때 다 설명할 거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MR 곡선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MR은 마지널 레버뉴, 그래서 한계 수입이에요. 한계 수입. 그리고 이건 더 볼 필요는 없고 시장 균형만 표시해 놓고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장 균형입니다. 시장 균형. 독점은 요 MR과 MC가 맞아 떨어진 점, 여기서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집니다. 그 가격을 보통 이제 우리가 요 P스타, Q스타 이건데 이거 보통 모노폴리, 그래서 하차로, 요 하첨자로 M이라는 걸 씁니다. 모노폴리. 독점이라는 얘기예요. 모노폴리. 이게 독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항상 얘와 비교를 해, 나중에지. 경쟁과 독점을 비교합니다. 자, 이런 시장을 지나고 나서요. 시장을 지나서 과점 시장, 게임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5편에 보면 5편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요소 시장. 그 요소에다 동그라미. 앞에도 시장이다라는데 여기도 또 시장이네. 앞에는 무슨 시장이에요? 바로 앞에 아무 표시가 없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시장을 따로 봐.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전부 다 모든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시장이 있다고? 노동시장, 자본시장이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냐? 자본시장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냐? 두 번째는요. 그 써놔요. 첫 번째는 요소시장의 균형 형성 원리. 1번 거기다가 첫 번째는 요소시장의 균형 형성 원리. 요소시장의 균형 형성 원리. 이걸 공부해요. 요소시장에서는. 두 번째는 2번 소득분배 이론. 소득분배 이론. 노동자가 얼마나 소득을 가져가고 자본가가 얼마나 소득을 가져갈 건가를 공부를 해요. 소득분배 이론. 땡땡하고 신고전파 분배 이론. 신고전파 분배 이론. 조금 이따 거시경제학 얘기도 앞에 미시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은 뭐고 거시경제학은 뭐고 이런 게 나와 있어. 근데 할 텐데요. 이 미시경제학의 이론은 학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학파가 신고전파 종합이라 하나밖에 없어. 근데 거시경제학 가면은 학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학은 학파에 관한 학문들이고 미시경제학은 누구의 견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의 학파야. 그냥 전부 다. 그리고 케인즈가 이제 거시경제학 가면 케인즈가 나오면서 자신의 이전에 나왔던 학자들을 전부 다 그냥 고전학파라고 명명해버렸어. 뭐 아담 스미스가 데이비드 리카도가 자기가 고전학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케인즈가 1930년대 대공황 때 나와가지고 내 이전의 학자들은 다 똑같은 애들이야. 고전학파. 나부터 이제 내가 일으킨 게 케인즈 혁명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거시경제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 거시경제학 가면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 우리 쌈국어 하면 재밌잖아. 맨날 치고 박아요. 맨날 치고 박.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좀 큰 틀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매핑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시경제학을 잘하고, 나는 이제 하나씩 세밀하게 따지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미시경제학을 좀 잘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파트도 두 파트가 있어서 선호가 좀 갈리긴 한데 그 6편 넘어가 보세요. 6편 거기 시장과 효율성인데, 자 조금 이따 보겠지만 거기 옆에다가 1편부터 5편까지는 실증경제학 이렇게 불러요. 실증경제학. 6편은 규범경제학이야. 규범경제학. 1편부터 5편까지는 무슨 경제학이요? 실증경제학.
실증 경제학은 뭘까요?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두 경제 주체를 만나서 시장 균형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 수요 결정 원리, 공급 결정 원리, 시장 조직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뭐라고? 실증 경제학. 그 다음에 규범 경제학은 뭐예요? 이런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우리가 보통 도덕, 윤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됩니다. 가치 판단이.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는 요 완전 경쟁 시장이, 요 독점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그 바람직한가를 두 가지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는 써놔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두 번째는 분배의 공평성. 두 번째는 분배의 공평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효율적인가? 이걸 판단해요.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앞부분과 시장 조직 중간, 그리고 제일 뒤에 요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나중에 시장 실패라고 나와. 19장 보세요. 19장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그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이 안 되더라. 이게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의 요인들이 시장에 독과점이 있거나 뭐 나중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공공재, 뭐 외부성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크게 나누면 소비자 선택이론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조직론, 세 번째 여기에 시장 실패 영역이.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다른 데는 조금 더 소홀히 하더라도 이런 데는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7편에 가면 정보경제학까지 거기 시장 실패의 19.2 공공재 동그라미, 19.3의 외부성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0장의 정보경제 동그라미. 이게 다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의 요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정보경제학까지. 정보경제학은 불확실성화의 소비 선택 이론과 조금 연결이 사실은 돼 있고 중고차 시장, 뭐 보험 시장,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 10분 쉬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1장부터 하나씩 책을 보면서 해나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